안녕하세요. 저는 날씨와 기후를 취재하는 KBS의 기상 전문 기자 신방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고 또 눈이 펑펑 올 때 정말 가장 바빠지는 사람이 저 같은 기상 전문 기자인데요. TV를 틀다가 뭐 태풍이 올라온다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아마 자주 저를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기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많이 보여드릴 텐데, 특히 제가 방송 기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기후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취재한 많은 방송 뉴스 영상을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주변에서 이렇게 날씨가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인 강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이번 강연의 제목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후, 날씨는 매일매일 똑같으면 이건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오늘 날씨와 내일 날씨, 그리고 오늘 아침과 점심 저녁에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게 바로 날씨예요. 바람도 변하고 기온도 변하고. 그런데 기후라는 건 잘 변하지 않는 게 기후거든요. 과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기후는 아주 오랜 시간 몇만 년 주기로 변해오면서 빙하기가 되기도 하고 또 따뜻한 간빙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해왔는데, 최근에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후가 변하면서 각종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또 과연 이 변하는 기후에 대해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잘 알고 있는지, 하지만 교육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문제를 또 다뤄볼 거고. 그래서 먼저 저는 KBS의 기상 전문 기자인데,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제가 어떤 취재를 하는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나 뭐 과학관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강의를 가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기상 전문 기자가 뭐예요? 기상캐스터 언니들이랑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기상캐스터 언니들 못 봤죠? 저보다 100배 예뻐요.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면 막 웃기도 하고 이런데, 정말 뭐 온몸으로 비를 맞고, 그리고 뭐 이런 현장에 가서 화장실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뭐 9시 뉴스, 뭐 밤 뉴스, 자정 뉴스까지 계속 마이크를 들고 중계를 하고요. 캐스터는 일단 현장에 안 나가고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뉴스를 제작을 하고, 또 기후 위기나 각종 환경 문제 대해서도 많은 취재를 한다, 이런 점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어떤 취재를 하는지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패션 잡지, 굉장히 유명한 보그라는 패션 잡지의 표지인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호 표지예요. 근데 마치 딱 봤을 때 뭐 예술이나 그림 을 다루는 잡지의 표지 같은데 유화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보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난해 1월에 자기네는 이제 이런 패션 잡지지만 모델의 사진을 쓰지 않고 이런 의류를 그림으로만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좀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 보그 또 다른 버전의 표지인데, 이런 식으로 모델의 얼굴을 사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유화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게 뭐 박물관에 있는 정말 예술 작품 같은 그림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2020년 1월호 보그 이탈리아에서는 노 포토샷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진 촬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아티스트 작업만으로도
이런 패션 잡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좀 놀라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록밴드 콜드플레이, 영국의 록밴드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콜드플레이가 2019년 12월에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했어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우리는 투어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연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들, 일회용품들 또 배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지구의 기후를 위해서 투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밴드가 좀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많이 이게 뉴스가 되고 또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구나 이런 인식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 2020년 3월에 또 Z세대 뮤지션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코 프렌들리한 환경에 친화적인 세계 투어를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빌리 아일리시 옷을 보면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는 이제 그린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회용품들을 아예 들고 들어올 수 없게끔 조치를 하고 쓰레기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게끔 다 재생 가능한 용품들을 쓰도록 자기의 콘서트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콘서트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뮤지션이나 뭐 패션 업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다라는 인식이 이런 뭐 전 세계 유명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나 이제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내 주변에서 아직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여기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바코드처럼 생겼죠. 매우 많은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선들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건 바로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2018년도 영국의 리딩대의 어떤 학자인 에드 호킨스 교수가 단 한 장의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보면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산업혁명 시기다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선이 1850년에서 1900년도까지인데 바로 그때부터 2018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168개의 선입니다. 168년도 동안 그 한 개의 선이 그 해의 기온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1850년대 이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파란색 선이 굉장히 많죠. 좀 추웠다는 거예요, 기온이. 근데 뒤로 갈수록 빨간색 선들이 가끔 이렇게 있다가 2000년대 뒤쪽으로 가면 거의 새빨간 선들만 이렇게 쭉쭉쭉쭉 서 있죠. 이 그림만 보면 최근 20, 30년 사이에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딱 우리도 눈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심각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그 스펙트럼이 시작된 1850년부터 시작이 되죠. 이때만 해도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거의 기온의 변화가 없고, 이때의 기온을 보통은 비교하는 기준선으로 잡아요. 그래서 지금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 기온이 몇 도 올랐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1850년에서 1900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장 최근 10년간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 기온이 1.09도가 올랐다라는 최신 IPCC 6차 보고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순전히 자연적인 변동이 아니라 인간만의 변화로서 1도 이상 지금 기온이 많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바로 인간의 영향이 없이 자연적인 어떤 화산 폭발이라든지 화산에서 또 방출되는 많은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온실가스만으로 그것만 있었다면 이렇게 여전히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는데, 인간이 끌어올린 기온이 1.09도
높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협의체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겁니다.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점이 예상보다 10년 더 당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9월 발표되는 IPCC 6차 보고서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담은 실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3년 5차 보고서 이후 8년 만입니다. 최근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09도 높아졌습니다. 5차 보고서 때보다 0.3도 넘게 상승한 건데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즉 1.5도까지 0.41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1.5도에 도달하는 시점 얼마나 남은 걸까?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40년까지 20년 기간 내에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전 예측보다 그 시점이 10년 정도 빨라진 겁니다. 지구 온도 상승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평가된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2040년 이전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은 과거보다 8.6배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도 최고 2배 잦아질 전망입니다. 지구 온도를 1.5도 온난화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즉 지속적이고 빠른 그리고 즉각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된 기후위기. 기상청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상세 시나리오를 올 12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1.5도라는 것은 이전에 파리 협약에서 우리가 이 1.5도 선은 산업화 이후에 1.5도 선은 넘지 말자라고 설정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온난화에 도달하게 되면 전 세계 생물종의 많은 한 50% 정도가 멸종을 하고 인간 역시 이 극한 폭염이나 이런 재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9도가 올라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남은 온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에는 바로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게 기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이 과학자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후 위기의 상징이 된 킬링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킬링 곡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무시무시한 뭔가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곡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보이는 이분의 이름을 딴 곡선이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박사님인데 미국 하와이에서 매일매일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일을 거의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이 곡선이 이산화탄소 곡선을 보면 바로 킬링 곡선인데 처음 1958년 관측했을 때만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310 ppm 정도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2019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 ppm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310에서 410까지 100 ppm 정도가 그 짧은 1958년 이후에 높아진 건데 그게 바로 급속한 이 산업화와 그렇죠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또 그 결과로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이게 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1958년부터 관측을 하고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과거 남극이나 그린란드 또 북극에 있는 빙하를 시추를 해서 과거의 기후를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말 뭐 지금 농도는 과거 200만 년 동안 전례 없는 농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거의 기후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봤더니 뭐 여기는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농도인데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을 때는 당연히 따뜻한 간빙기고 낮았을 때는 빙하기가 찾아오죠.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근데 과거에 이제 인류가 이렇게 높이기 전에 이전 최고 농도는 뭐 가장 높았을 때도 300ppm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400ppm이 넘었죠. 410ppm까지 높아졌는데, 이런 과거 기후를 봤을 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 농도 정상이 아니구나. 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과거 공룡이 살던 시대, 뭐 중생대라든지 그다음에 고생대 때 정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400ppm이 넘고 500ppm. 이때는 거의 해수면 높이가 지금보다 높아서 다 물에 잠기고 거의 인류가 살 수 없는 정도의 기후였다.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기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농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빨리 뭔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54일간 관측이후 가장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정말 많았고요. 저희는 아까 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라고 해서 저희는 재난특보를 정말 24시간 넘게 연속으로 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 막 물에 휩쓸리고 섬진강은 거의 다 넘쳐서 구례나 이런 곳에서 수재민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재난방송 하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고 해서 그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이제 1년이 지난 올 여름에 과연 지난해 피해를 겪은 그런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에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획 취재를 제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어떤 대표적인 수해를 입고 또 가족을 잃은 재난 생존자들을 만나서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피해가 있었던 곳에는 그 피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에서 살아남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재난 생존자라고 합니다. 이 KBS는 재난 생존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앞서 전해드린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전달받아 일부를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하는 시선과 보듬으려는 노력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현실을 알리고 싶다는 재난 생존자의 요청 때문입니다. 신방실 기자입니다. 서울에 취직한 딸을 마중 나갔다 함께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큰 길로 가면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누가 그 시내로 막힌 길 가겠어요? 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평상시에도. 이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차가 오도 가도 못하더니 물이 금세 차올랐습니다. 겨우 차 밖으로 나온 딸과 엄마. 두 손을 꼭 잡습니다. 처음에 물에서 걸어 나올 때 딸내미가 자꾸 112 신고를 하더래요. 근데 3, 40분을 매달려 있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물살은 모녀의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힘도 자꾸 빠지고 물살은 세제.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물속에 야를 끄집고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 니라도 살아가면서 손을 넣은 거래요. 결국 엄마는 딸을 잃었습니다. 119 안전센터를 코앞에 둔 지하차도에서 차량 5대가 고립됐고 3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 찾은 사고 현장. 그날은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죠. 119 신고가 안 돼서 112에 했는데 112는 핀잔을 주고. 유가족 조일환 씨도 그곳에서 형을 잃었습니다. 무슨 단어로 써야지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아문다는 게 뭐 1년이 제가 아무러지면 다행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남은 이들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호흡 경보가 내려진 시점이 08시인데 08시에 대한 매뉴얼상으로는 차단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못했다. 검찰은 이 사고가 무사한 일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보고 공무원 11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 그 시간에 갇혀있는 재난 생존자들
책임과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매일이 7월 23일 날 그날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그래서 재난 이런 생존자들을 취재를 하면서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꼭 뭐 우리가 기후 변화를 떠올릴 때 저기 태평양의 섬나라를 떠올리잖아요. 뭐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이제 나라가 물에 잠겨서 이제 이주를 하고 기후 난민 신청을 하고, 근데 우리의 일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재난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가족을 잃을 수가 있다, 이런 경각심을 점점 높여야 할 것 같고요. 또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고 내 가족에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취지로 만든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후를 얘기할 때 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10대 환경 운동가인데 바로 그레타 툰베리죠. 2003년생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이 됐어요. 벌써 정말 작은 소녀였는데 이 그레타 툰베리는 늘 어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 같은 기성세대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일침을 놓기도 하는데요. 그레타 툰베리는 굉장히 정말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죠. 그래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바로 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지난번 총회인데요. 여기 COP25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정말 일침을 놓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끝난 COP26, 26차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시위를 하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는 기후 컨퍼런스가 아니라 그린워싱 축제다. 진정한 이런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린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위장하는 그린워싱이다 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청소년 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기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뭐 미국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맞설 정도로 정말 지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툰베리 같은 경우는 이전 25차 기후 총회에 참석할 때 심지어 자기는 탄소를 많이 뿜어내는 항공기로 뉴욕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뉴욕까지 이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넜어요. 2주 동안. 근데 이 배가 요트처럼 생긴 배인데 전혀 탄소를 배출하지 않게끔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돼 있고, 이 안에는 뭐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심지어 음식은 다 어떤 반건조 음식이나 통조림 음식 같은 것을 먹고 이 안에서 정말 2주 동안 가면서 제로 카본 어떤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또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뭐 지도를 보면 이게 언론에 실린 지도인데 저기 영국에서 시작해서 4,800km를 요트로만 항해를 했어요. 아버지가 동행을 하고 이제 요트를 조종하는 이 운전하시는 분이랑, 그래서 샤워도 한 번도 못하고 2주 동안 노 샤워, 그리고 부엌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투어 자체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뉴욕에서 열린 기후변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아까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신들이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툰베리의 역량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결석 시위에도 동참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많이 시위를 나가고 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학교에서 이런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인데 우리는 맨날 국영수 학원 다니고 맨날 입시 교육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의 생존에 라는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연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기후 교육이나 체험 이런 것들은 뭘까 하는 생각에 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뭘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기후위기 시대 우리 교육을 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앞서 사흘 동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현장에서 홀대받는 학교 기후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진짜 기후교육은 뭘까요?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화도의 한 산골마을. 산 아래 나지막한 건물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대안학교인 산마을 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은 신입생들이 처음 학교를 둘러보는 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변기 대신 퇴비를 모을 수 있도록 만든 변기가 있습니다. 냄새 어떤가요? 냄새 좋아요. 여기서 나온 퇴비는 학생들이 직접 가꾸는 텃밭에 뿌리고 이렇게 자란 채소는 다시 학생들이 먹는 반찬이 됩니다. 교실 벽은 회색 콘크리트가 아니라 자연의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돌, 흙, 나무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했어요. 수명이 다했을 때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학교에서 쓰는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발전으로 만듭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실천하면은 되게 뭔가 내가 환경에 지구에 되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어쨌든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이 학교에서 사계절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가 곧 기후환경교육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게 엄청 소중하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잔반이라든지 그런 것도 별로 남지 않고.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학교 학생들은 이런 체험형 교육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나마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얘기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과서로 배우는 기후환경 관련 교육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극곰들이 위험해요. 깍 무서워 이러고 끝이고 다른 거에서는 그냥 과학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게 그냥 끝이었어요. 부족한 내용은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보고 그 남극에 빙하가 녹았는데 여기 그 안에 고대 바이러스가 있어서 직접 영상을 찍어 SNS로 공유하거나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오히려 어른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토론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다른 의견을 얻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체험하고 실천하는 게 진짜 교육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수동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학생들이 직접 하고 또 직접 함으로써 어떤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실천 방법을 알고 싶어요. 지식을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텀블러를 쓰면 이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냐? 그러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뭘 해야 하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나오는 게 텀블러만 쓴다고 지금은 막기에는 너무 기후변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부적인 정책, 그쵸?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 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또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이런 환경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어디에서 과연 이런 온실가스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지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에 빌 게이츠가 낸 책에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보면 인간 행위로 발생하는 이 탄소 배출량의 비중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뭔가를 만드는 제조업, 뭐 시멘트나 철이나 플라스틱을 만들 때 31%, 그다음에 전기도 굉장히 많아요. 전기를 만들 때 27%, 그리고 가축이나 뭐 동식물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뭐 축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많은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데 19%, 그리고 이동, 항공, 교통, 운송에서 뭐 16%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 여러분들이 뭐 탄소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뭐 나온 게 아까 채식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공장식 축산업이나 이런 것들만 좀 줄이면 숲을 덜 깎아내고 개간을 덜 함으로써 숲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또 그 고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또 탄소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건 식생활을 뭐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동하는 것, 뭐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걸어가는 것들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뭐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게 설정해서 좀 적정 난방 온도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후 변화의 어떤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2도가 상승할 경우에 더 큰 파국이 올 수 있다. 특히 뭐 북극 해빙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는 게 뭐 1.5도가 상승했을 때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북극 해빙이 아예 여름에 다 없는데요. 만약에 2도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이런 이벤트가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정말 빠르죠. 거의 10분의 1로 더 작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줄 수 있는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 폭염이 일어났을 때 온도도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 정부가 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2도가 올랐을 때는 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급적 1.5도 선까지 막자라고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죠. 네, 이 보신 것처럼 탄소 감축 계획은 나왔지만 그만큼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팀 김덕훈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이 탄소 40% 감축안 이게 달성 가능한 겁니까? 네, 정부가 얘기한 계산대로라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4.17%씩 탄소를 감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매년 1.98, 미국은 2.81, 그리고 우리와 사정이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도 매년 3.56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감축을 해야 된다. 이것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죠. 이 탄소를 뭐 포집, 활용, 저장하는 신기술을 도입한다. 또 이 해외 감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집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이나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다가 그다음에 땅속 깊숙이 1km 이상 깊숙이 저장하거나 혹은 뭐 화학 제품이나 연료로 활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포집에만 1만 톤당 57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저장과 활용도 2030년까지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해외 감축 분야와 관련해서도 해외에 나무를 심겠다 또는 해외에 이미 조성된 숲을 사겠다 이런 건데요. 역시 막대한 재원 조달 그리고 실현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현재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인 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목표가 적게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산업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 일자리 문제가 모두 걸려 있기 때문인데 이 분야는 2030년까지 3,800만 톤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이 비슷한 전력 생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감축량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업계 감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우리는 제조 비중이 큰 독일의 사례를 주로 많이 들곤 합니다. 독일은 같은 기간 감축률이 보시는 것처럼 37.8%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독일은 탄소 감축 노력을 이제 30년 넘게 해온 나라다. 이제 막 탄소 감축을 시작한 국내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쭉 보니까 달성이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U를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의 기업의 상품에는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량을 유지해서는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아무튼 이제 실현하려면은 사회 전반이 많이 이제 변화를 할 텐데 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 단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재생에너지 여전히 비싼 전기입니다. 이 태양광, 풍력 등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탓에 전력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아마도 기업의 상품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역시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이 더 부담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삶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 희생과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덕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셨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좀 포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할 것도 많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기후 재앙의 시대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는데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돔 폭염이라고 해서 아주 장기간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심슨이라는 만화인데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올 여름 더위를 겪고 올해가 내 인생의 최고로 더운 여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니다,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가 너무 더웠고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죽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면서 경각심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는 청소년 기후행동 친구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결석 시위를 하고 광화문 집회에 나왔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싶다. 코로나, 폭염, 폭우,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감염을 막고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는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보그 이탈리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보그 이탈리아가 표지에서 그쵸 2020년 1월호에 우리는 사진 포토샷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너무 아쉽지만 2021년도에는 과연 어땠을까 찾아봤더니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쵸? 그때는 어떤 그림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한 번의 시도였던 거예요.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화려한 모델들이 있고 촬영을 하고 또 수많은 스태프들이 옷을 가지고 움직이고 전 세계로 이탈리아로 올라오고 했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건 쉽지만 그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그림을 가져왔고 우리가 과연 지금 익숙해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값싼 전기 그리고 편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고 항공기를 타고 또 해외여행을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포기하고 조금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일단은 작게 생각하면 텀블러부터 내가 어디 카페에 가거나 했을 때 일회용 컵을 받는 대신 내 가방에 늘 텀블러를 챙겨 다니면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소비,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들어가는데 기성세대들은 잘 변하지도 않고 막 불평도 많고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은 쉽게 바뀔 수가 있고 또 지금 만약에 그 생활 습관이 바뀐다면 평생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정말 지킬 수 있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오늘부터 이 강연을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면 저는 정말 오늘 강연을 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직접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오늘 되게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뉴스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잘 이해해 줬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끝나고 직접 만나요, 언젠가.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참았어요 구독자분들, 또 소문 듣고 아마 지금 또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벌써 채팅창에 막 들어오셨어요.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신 일상냥냥님도 계시고요. 언제 시작하냐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저는 참았어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서영이라고 하고요. 누군지 너무 잘 아시죠? 하지만 옆에 제가 오늘 아주 귀한 게스트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저의 또 짝꿍이 되어주시는, 오늘 방송 함께할 또 그런 분도 함께 계신데, 독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칼럼니스트 이독실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과학 분야 이게 네. 두루두루 좋아하기도 하고 차도 좋아합니다. 정말요. 차박사님 채널도 이제 구독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그런 거 봤어요. 자동차 리뷰도 재밌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었던 건 그 모 회사 엔진 개발한 분이랑 네. 드라이브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거 보면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개발팀이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되게 매력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영상을 봐주셨네요. 그럼요. 감동적입니다. 네. 사실 저희 독실님께서는 굉장히 이 오디오가 저는 익숙하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그 지대 너비앗이라는, 발음도 어렵네요. 지대 너비앗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너비학의 또 패밀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독실님의 이야기들, 정말 이 재치 넘치는 입담들을 제가 방송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그 귀한 분을 모신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지적 대화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하셨지만 결국엔 이 분야들은 확장이 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내용 콘텐츠들도 좀 기술적인 내용들, 과학적인 내용들 좀 채워서 앞으로 근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지식들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블루케이님께서도 자동차는 과학이죠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르떼님은 책도 읽으셨대요. 지적대화라는 책 아마 읽으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진짜 이 과학 기술의 어떤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인 대화들 나눠볼 건데 여러 가지 섹터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지금 할 거요. 둥둥. 오늘 뭔가요, 바로? 바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야기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과연 어떤 이야기로 꽉꽉 채워졌을지 저희 둘만 이야기에서는 뭔가 그런데 좀 고급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살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독실님께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데 대본에 있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갑자기 깜짝 질문 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 그 기아 자동차 아시죠? 네. 기아에서 EV6라는 차량이 전기차로 나왔었잖아요. EV6요? 근데 EV9이라는 차를 내놓으셨던 거 아세요? 제 EV6는 알고 있었어요. 또 이름 자체가 EV6 기아 하면 당연히 전기차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보통 이제 네이밍을 보면 기아 자동차는 뭐 K5, K8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좀 더 큰 차? 대형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역시 독실님이 제가 보니까 진짜 똑똑하시네요. 저 이걸 갖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조금 이미 그러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이고야, 민망합니다. 맞아요. 기아가 얼마 전에 그 자신들의 자동차 미래 비전을 좀 밝혔어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때 EV9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0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네. 그러니까 204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또 다 전동화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인 건데 이걸 밝히면서 이제 대형 전기차 EV9도 살짝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은 지금 교현님도 기대되는 차죠. 뭐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단순히 전기차만 만든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 실현이 되느냐, 혹은 뭐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느냐는 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그 철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탄소는 나타나게 될 거고 아마 발생할 거고, 전기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무언가 탄소는 배출을 하게 될 텐데, 정확히 말하자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공장 노동자들이 숨을 안 쉰다는 뜻이 아닐 거고,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개념을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사실 뭐 가죽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비건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업사이클링을 해서 재활용 소재로 그런 시트들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과연 이런 탄소 배출량 제로를 향해서 어떤 식의 자동차를 만들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시점인데, 이런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비단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나올까 고민을 하고 좀 이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정말 처음 들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탄소 중립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왜 하필이면 지금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굳이 탄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했었는데 오늘날 그걸 해야 되는지, 큰 흐름이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왕겸 수석 연구원님,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전문가님을 모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삼성증권 ES연구소의 이왕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막 댓글창에 보니까 이상태님이 안녕하세요, 녹화 방송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진짜 생방송 라이브잖아요. 네, 지금 라이브 저희 녹화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댓글 막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전문가도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주시던 간에 다 답해주실 만능 능력자도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대화 참여하시면서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님 보시니까요. 보니까 이제 삼성증권에 ESG 연구소에서 오셨어요. ESG 연구소. 일단 ESG라는 게 영어가 3글자나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뭔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이게 어떤 걸까요, 정확히? 사실 저도 이제 외부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이런 데 많이 먼저 얘기하는 게 과연 ESG가 뭐냐, 또 사실 시작을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ESG를 리서치하는 분야에서 꽤 오래 일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근데 막상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개념에 대한 것부터 접근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런 설명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면 ESG는 이제 환경, environment의 E, 그다음에 social의 S,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corporate governance, 기업의 지배구조, governance의 G를 따서 ESG라고 용어가 이제 조어가 된 이제 그거 약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조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건가? 약간 빵 같네요, 빵. 그렇죠. 그런 페이스북, 맞습니다. 애플 뭐 이런 신조어들이죠. 근데 이제 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이 돼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냐를 이제 거슬러 이렇게 가 보면 사실 굉장히 길고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최대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이제 투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투자라고 하면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잘 알고 계시는 뭐 헤지 펀드 뭐 이런 것들 여러 투자의 방식이 있는데,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빨리 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이제 주로 이제 유럽의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운용을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어떤 책무를 사전에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초장기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냐라는 걸 점검해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파이낸셜 팩터들, 그러니까 그 재무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투자의 주요 이제 관심 사안인데 네. 영업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뭐 배당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 이걸 이제 non-financial factor들이라고 합니다. 이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고 그걸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내지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절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그게 사실 유럽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단순히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뭐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재무적 흐름보다 그거에서 보이지 않는 이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 아니면 뭐 공적인 활동에 공헌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시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재무적 요소들을 이제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서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넓게는 책임 투자, 뭐 사회 책임 투자 내지는 책임 투자라고 용어를 이제 명명을 했었고, 거기서 보는 데이터들을 이제 말하자면 좀 규격화한 게 바로 ESG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막 100년, 200년씩 갈 수 있는 기업은 흔히 말하는 착한 기업이어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게 착한 기업하고 ESG가 좋은 기업을 동일시하는 거를 사실 조금 이제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워낙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동일시 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업이 착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죠. 근데 기업이 이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죠. 이제 부의 외부 효과. 이제 부정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제 그대로 배출해내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줄이느냐, 이런 걸 본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으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데이터로서 ESG가 시작이 된 건데,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는 두 가지, 기후 변화에 관련된 논의,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코로나 국면이 이런 부분도 촉발한 그런 중요한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이 오면서 ESG가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고, 투자 쪽에서의 주로 있었던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들도 이런 개념들 많이 지금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이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저는 삼성증권에서 오셨는데 ESG 연구소라고 해서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도 진짜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연구를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추세이자 흐름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회자되는 요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아무래도 다루고 그 중에서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고 하면 결국엔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일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뭐 탄소 배출량은 좀 줄여야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뭐 육식을 줄여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땐 쉽지 않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오히려 기업들 다 너무 힘들다, 요즘 다 죽어간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 좀 예를 들어보면 유로 5에서 6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사실 여러 가지 뭐 디젤 게이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었고 지금 이제 디젤 6를 넘어서 이제 7까지 가는 거죠. 네네. 유로 6를 충족하는 것이 진짜 가능은 하냐. 그래서 이제 뭐 포기하는 완성차 업체도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화두인 건 맞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긴급한 문제인지 사실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삶과 직결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자세하게 이게 진짜로 얼마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인지는 네. 좀 더 시장 경제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데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또 참여 잘 해주시라고 한번 동기부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공부하는 공부합시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치느님. 치느님은 참을 수 없지. 그렇죠. 못 참지.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실 때 좋은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딱 선정해가지고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몇 장이 있나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렇구나. 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치킨까지 먹는 그런 아름다운 방송 아니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의 또 말씀 한번 다 같이 귀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탄소 중립이 정말 필요하고 기후변화 정말 우리가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좀 표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솔직히 안 와닿거든요. 알아. 이게 뭔가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는 안 와닿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구 온난화를 좀 억제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것 같고 어디서 일각에서는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겠냐. 결국엔 뭐 원래 기후는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다. 지금 소빙하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막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하다. 우리 다 죽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최근에 무슨 거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또 탄소 중립이냐? 그럼 이제 뭔가 탄소로 왜 탄소냐? 뭔가가 있을 텐데 아마 맞아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지금 연구원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사실 많고 앞뒤에 맥락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덜 지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들 많이 갖고 큰일 났다라고까지 얘기가 회자가 되는 거는 한 두 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자산운용사라고 이제 회자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락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은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에 회장인 레리 핑크가 한 2019년부터 계속 그 탄소 중립과 ESG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이걸 잘하는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걸 잘하도록 계속 관여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연계금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고 그 한 축이 있고 사실 이렇게 된 배경이 마찬가지인 건데 의외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체감 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10년 이후에 유럽에서 아마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폭염 혹은 극심한 그 눈사태 이런 부분들이 기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제가 알기로도 원래 유럽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굳이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사실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누려왔었는데 최근에는 극심한 고온 현상 같은 것도 겪으면서 뭐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겪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 이상의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저변, 인식에 대한 저변이 좀 바뀐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우리도 아직까지는 좀 느끼기 어렵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가을이 뭐 없어졌어요. 네, 사계절이 좀 이렇게 좀 분명해지지 않거나, 그다음에 여름에 맞아요. 사실 폭염 2년 전에 거의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좀 했었잖아요. 비가 뭐 너무 이런 안 것들이- 오다가 막 비가 미친 듯이 네, 쏟아지다가 맞아요. 2년 전 5월에는 그때 5월 한 달 동안 며칠 빼놓고 계속 비가 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막 스콜 쏟아지기 시작하고 지금 어종을 보면은 수온이 상승해갖고 실제로 필리핀 쪽에서 잡히던 고기들이 잡힌다는 거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아열대로 부쩍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과학적 논의, 과연 최근에 이런 기온 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냐에 대한 논의가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걸 이제 가장 공식력 있게 연구하는 기관이 이제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정부 간 협의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관에서 이제 계속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지난 8월에 그 최근의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최근의 기온 상승, 이런 온도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맞다라는 최종적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책임이군요. 네, 학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견은 지금 사실 크게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간 활동으로 인한 거는 확실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힘들다는 거죠. 기업도 힘들어지고 국민도 힘들어지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거냐. 어쨌든 간에 생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후에 관한 이야기들은 원래 교토의정서가 있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파리협약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세영님이나 독실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교토의정서,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이 이 전 세계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었어요. 97년에 있었던 교토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첫 번째 합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만료가 되고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새로운 협약을 맺었는데 더 이제 일부 진전한, 예를 들면 과거 교토 프로토콜은 선진국에만 그 의무를 이제 부과하던 거에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은 개도국까지 다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논의하자라는 어떤 변화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파리 기후 협약을 2015년에 발효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는 건 202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이제 COP라고 하는 매년 열리는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을 하는데 원래는 2020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실행이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해 열리는 COP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열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열렸고 마침 11월 1일 바로 얼마 전이죠? 예, 그리고 12일간 11월 12일까지 열렸고요. 거기서 최종 합의를 내지 못해서 하루 연장해서 지난 11월 13일에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쵸.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었던 교토의정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 당시 선진국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제 부여를 안 했었던 거죠, 의무를.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인도 같은 나라 저렇게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 이거 감축하라는 게 말이 되냐, 너무 힘들다 해서 중간에 탈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 파리협약이 맺어졌는데 시행 자체는 2020년에 시작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20년에 그럼 진짜 구체적으로 자 너희들 갖고 와봐, 이제 계획 갖고 와. 그럼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자 조별 과제 발표 한번 해보자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었고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1년에 올해 COP26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3일이니까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거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근데 댓글창에 이게 지금 생방송이 맞냐, 왜 지금 질문도 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냐 이렇게도 남겨주셔가지고 생방송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번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질문해주신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다들 지적이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요거 위쪽 부분에서 아까 질문을 봤었거든요. 천성관님께서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모든 물질을 태우면 탄소에 화합물이 발생하는데 탄소의 제로화를 시킨다면 억제일지는 모르지만 열을 낼 수 없어서 빙하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우리가 탄소 중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좋은 질문 남겨주셨어요. 이게 결국 탄소 중립이 정말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COP 26차가 이제 최근에 열렸는데 여기서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요게 굉장한 화두였잖아요. 그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탄소 배출 제로, 중립, 정확히 이게 어떤 탄소 중립, 적당히만 배출하자 이런 거 아닐까요? 숨 쉬는 거 알아라 뭐 이런 걸까요? 지금 저도 이제 댓글을 보니까 EV 관련된 질문도 있으시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우선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지금 말씀 주신 천성관님께는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탄소 중립이란 용어 자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우선 근데 왜 탄소냐? 우선을 그걸 보면 이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규정하고 있고 6대 온실가스가 이미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이제 온실 효과에 미치는 그 어떤 파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CO2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메탄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머지 5가지 물질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제 탄소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이 탄소의 온실 효과로 치환한 값을 통해서 이 물질들의 온실 효과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탄소 이퀄리브리움, 그러니까 탄소 치환 값으로 전체의 온실 효과를 측정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부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탄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탄소 플러스 알파인데 그걸 그냥 탄소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네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사실 들여다보면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COP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 초기에 이 문제 논의를 이제 지켜볼 때는 당연히 온실가스 CO2로 치환된 다른 물질까지 같이 논의하는 줄 알았는데 메테인이라든가. 근데 지금 사실은 이산화탄소밖에 없습니다. 논의의 그 포커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테인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소가 대세김질할 때 트름 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내는 그 트름의 양이 뭐 자동차 20몇 대가 내는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규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식량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이산화탄소에 우리가 집중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침 이번 COP 26에서 메탄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이 부분의 논의가 이제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상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인간을 활동하거나 하는데 과정에서 온실가스 나옵니다. 그거를 없앨 수 없고 갑자기 생명 활동을 중지시킬 수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논의에서는 무조건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거나 감축하자라는 논의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을 또 이제 제거하는 기술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포집 장치, 뭐 포집 저장. 내지는 재사용 이런 거와 관련된 논의들도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4월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주최했던 기후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데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후 대응 노력의 한 40%는 실제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대체돼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상당 부분 기존에 나온 탄소를 이제 포집하거나 없애는 이러한 기술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다 같이 했을 때 탄소 중립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딱 들었을 때 그 탄소를 포집하는 장치도 결국은 기계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계를 만드는 또다시 탄소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 하면서 전기차, 친환경차 만들지만 사실은 그 생산 라인을 들어가 보면 그것도 다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포집 장치도 사실은 또 다른 탄소를 배출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뭔가 다른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뭐 정확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도 이거 LCA라고 표현된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이제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계 장치, 어떠한 설비도 만드는 과정에서는 탄소가 발생합니다. 온실가스가 나오죠. 그리고 앞뒤 그거의 원료단에서도 나오고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전체 공정에서 봤을 때 그걸 만들어서 쓰는데 예를 들어 탄소 포집 장치라고 하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량보다 이 기계 설비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네요. 상쇄되는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고 많으니까. 하면 이건 네거티브 탄소 설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탄소로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자는 거고 왜 탄소냐에 대한 가장 쉬운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가 왜 발생했느냐, 우리의 단순한 생명활동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굳이 땅에 묻혀져 있는 석탄석유를 캐갖고 그거를 불로 떼서 지금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간 활동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기후변화가 있는 것이 과학적인 팩트로서 지금 증명이 되었으니 네.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까지가 이제 합의가 된 건데 네. 그럼 지금 해결이 된 건가요? 13일 날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됐고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약간 그 친환경 자동차 이제 뭐 여러 회사들에서 나올 거니까 그거 구매해서 쓰면 우리는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어떤 이제 집단에서는 이번 합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네네. 지금 합의가 부족하다. 네. 저는 오히려 기사들을 보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나 죽겠다, 안 된다, 그쵸, 이거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던데 많은 완성차 업체들도 우리는 그쵸. 이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지금 합의문을 보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라는 정도의 합의로 일단 맺음이 됐고 그리고 그 시점도 2030년과 50년의 어떤 중요한 두 축의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2050년에 원래의 이제 국제사회에서 합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루는 거였는데 2021세기 중반에 이룬다 정도의 합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이제 목표했던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지는 그러네요. 이제 일정 정도는 후퇴한 그런 이제 합의를 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만족할 만한 협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미국이 다시 들어오고 한 197개국이 이 정도의 합의에 다 동의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인 거죠. 그럼 이제 합의에 동의했으니까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탄소 중립이 실현이 되는 거고 온도도 올라가지 않고 우리는 사계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해보자. 이제 약간 정도다. 동기부여를 주는 정도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 COP에서 정한 그런 합의문이 그 만약에 우리가 그 합의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얻게 되는 뭔가 페널티 이런 게 있나요? 그게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직 국제사회에서 그게 정확히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잘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NDC라고 하죠. 네. 그 탄소 감축 계획을 내놨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이번 총회 앞두고 당사국들이 모두 그 계획을 내놓기로 예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치, 조별 과제 원래 전날 밤새는 겁니다. 네, 일단 물론 충분히 정부에서 논의해서 이제 내놓으신 계획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케줄상으로는 이제 좀 그런 타이트했죠.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COP 합의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이 NDC 각 국가별 감축 계획을 내년에 다시 내자. 라는 게 또 하나의 합의예요. 아, 교수님이 볼 땐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유엔에서 합의했을 때는 이제 지금 각국에서 내놓은 감축 계획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반증하는 게 네. 이거 다 모아봐도 뭐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씨로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막자라는 게 큰 목표인데 여기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다시 계획을 내놓자. 라는 게 하나의 계획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댓글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마카리님께서 유희열님 나오셨네요. 오. 우리 연구원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굉장히 지적인 약간 유희열님 아니면 내지 배우. 가무성님도 약간 닮으신 거예요. 제가 가무성 너무 이게 좋아요. 진짜 영광스러워. 그러면 우리 마카리님 치킨 쿠폰 드릴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배우 마카리님. 마카리님. 네, 오늘 지금 태희박님도 지금 웃고 계시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 산업혁명 전과 네. 비교했을 때 1.5도 이내로 막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후를. 아니 도대체 1.5도 올라가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사실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어떤 게 보이느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우리가 기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여름도 더워지고 어쨌든 뭐 겨울은 추워지고 어쨌든 북극 한파의 어떤 진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는 더 추워지거나 더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기후의 어떤 이벤트들이 더 잦게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불편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차를 타지 말라는 거야? 전기를 쓰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불편한 거 참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지금 도대체 감축 계획대로 하면 몇 도 정도 올라갈 것 같은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냥 좀 덥고 만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요거를 아마 들으시면 이제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기후변화에 관련 논의 나오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수가 있는데 왜 1.5도씨냐? 우선 원래는 2도씨가 목표였습니다. 2도씨가 국제사회의 목표였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IPCC의 COP가 요청을 했어요. 이게 2도씨면 되는지 한번 연구해달라. 확인해달라. 그래서 1.5도씨 특별보고서라는 게 2018년 정도에 발간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류 사회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산업화 이전 보통 1990년 얘기합니다. 이 기준도 사실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산업화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고요. 이전 대비해서 2100년까지가 지금의 이제 목표예요. 2100년까지 2도씨로 낮췄을 때에 오는 임팩트하고 1.5도씨로 제한했을 때 오는 임팩트를 비교해 보니 그래도 2도씨도 굉장히 이제 비가역적인 어떤 임팩트를 받게 되더라. 예를 들면 종의 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빙하가 사라졌다가 다시 복구될 가능성 같은 것들이 2도씨에서 현저히 낮아지는 데 반해서 1.5도씨로 제한하면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낮아지면 일정 정도의 어떤 임팩트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IPCC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모두 1.5도씨를 얘기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2100년까지 1.5도씨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IPCC에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2030년까지는 이건 기준이 2010년입니다. 201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5% 내외로 줄이고 유지도 아니고 줄여야 돼요. 45%? 그리고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해야 넷제로 중립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2100년에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IPCC 연구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잘 보시면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2030년과 2050년의 계획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목표가 1.5도씨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들도 막 다 2030년까지 전기차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얼추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2도씨
정도면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0.5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2도씨면 파국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0.5도 차이로도. 거기다 또 하나 좀 무서운 얘기는 요게 원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시 온도가 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 계속 가해져야 되는데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흥미로운 부분들은 기후 변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서 그 스레스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돼서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막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것이 뭐냐? 배수진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이 1.5도다. 그리고 1.5도도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선이지만 진짜 1.5도 마지노선이네요. 그렇죠. 진짜. 1.5도 이하로 줄이려면 정말 우리의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8월에 나왔던 네. IPCC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5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네, 근데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너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보면 2100년까지 1.5도씨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2100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오버슈팅하는, 그러니까 1.5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구간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조재환의 카테크님께서 네네. 그러면 자동차를 타지 말아요.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 범위로 줄일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까요? 이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해답을 제시해 주세요 라는 또 요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5도 그 이내로 상승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자동차 뭐 타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 됐고, 사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 발전 아니면 산업, 운송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줄여야 뭘 어떻게 해야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보시나요?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뚝 떨어져 갖고 다 같이 합의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라고 할 거면 이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사실 2020년 혹은 21년에 이번에 COP29에서도 13일까지 연장할 것도 없고 내년까지 다시 계획 써와 라고 할 것도 없었겠죠. 다 같이 쉽게 이룰 수만 있었으면.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요거를 넷제로를 이렇게 달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타격이 가고 힘든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는 2020년부터 2030년부터 넷제로 발송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국민들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나 그거는 이미 산업화가 끝나고 어느 산업 구조 자체가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 쪽보다 인도나 중국이나 어떤 동남아시아나 이쪽 세계의 어떤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그쪽은 당연히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이 하나로 뚝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눈치 게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은 한가요? 전 이게 사실 궁금해요. 가능은 해요? 가능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학생들이 이제 한 40, 50이 됐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되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번 COP나 그동안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발벗고 노력하고 있느냐?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이걸 가는 과정에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정치는 좀 다른 어떤 맥락들이 좀 있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와 정치들이 다 이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행착오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는 거다. 기후 대응은 플랜 B가 없다.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제일 이제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여쭤보려고 해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자동차는 운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이산화탄소 배출은 없잖아요. 탄소 배출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배터리를 제조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탄소는 일단 논외로 하고, 그건 뭐 포집 기술이라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전기는 어디서 얻느냐?
뭐 신재생에너지로 가능하겠냐, 태양광으로 가능하면 뭐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덮어야 되냐, 그게 아니면 결국엔 발전하는 것 자체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냐. 근데 지금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어쨌든 그 호주발 탄소 뭐 석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난리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에어컨 키지 말고 겨울에 추운 겨울을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전기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재생에너지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원전을 좀 써야 된다는 의견도 뭐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이지 리님이 지금 소를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빨리 먹어서 없애야 그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르떼님께서는 소형 원전 기술이 답일까요? 또 이런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은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좀 대체할 만한 어떤 기술, 에너지 이런 것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저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과 둘러싼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어떤 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린플레이션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최근에 유틸리티 가격이 저는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기업들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더 이제 저한테 흥미 있는 얘기인데 유틸리티 가격이 굉장히 이제 폭등을 했었어요. 그게 이유가 이제 뭐 중국 이슈도 있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풍력 발전으로 대부분을 대체하다가 풍력 발전 충분히 얻지 못해서 갑자기 쉽게 떼어 쓰는 게 이제 비싸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 그래서 천연가스 떼우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석탄이나 석유 가격 올라가는 방식의 이런 이벤트를 겪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과연 친환경 에너지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에 바이든 기후 정상회담부터 계속 있었던 논의인데 원전을 우리가 2100년까지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한 주요한 재생에너지의 일정 정도의 중간 기술로 인정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 지금 EU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영국은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다르네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원전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유럽, 프랑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프랑스는 오히려 전력 부분에서 탈석탄 계획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보다 빠릅니다. 이게 일종의 역설이에요. 일단 종국에는 없애겠지만 일단 원전을 가동하면서 천천히 이제 브릿지로 넘어가는 데가 더 빠르게 지금은 일단 하고 계획을 있다.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주장하는 게 기술 혁신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소형 원전이라든지 핵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 이걸로 어느 정도 이걸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보고 있으면 사실 회의적인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늦긴 했지만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별 계획들도 나오고 있고 각종 기술에 대한 투자들.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SK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중요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주요 이제 에너지 회사들, 엑손이나 이런 데들이 또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린플레이션 겪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논쟁이 촉발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해 가면 절대 불가능한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몽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진짜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최대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영훈님이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막 빠져들면서 지금 듣고 있었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제 생각엔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전에 그린플레이션 얘기해 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던져주셨던 또르떼님 치킨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홈스 제이님도 아까 어떤 질문 남겨주셨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요 질문 주셨는데 역시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는데 기여하느냐, 요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 요 얘기로 한번 질문 마지막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되게 중요하면서 어려운
네. 질문이 맞아요. 네, 그런데 샴푸 안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어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하고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살리면 주변에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투트랙이네요. 네. 소비자, 시민. 네. 기후 대응하는데 이번에 COP에서 나왔던 총 담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좀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좀 덜 소비해야 된다. 지불을 하고 소비 똑같은 많이 건 아닌가요? 내고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내고 소비는 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인 개인들이 이제 감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뭘 분리수거 배출하거나 뭐 자동차 안 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술, 뭐 EV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기술이 좋고 뭐 이거 안정성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좀 면밀히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유럽 항공사나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탑승할 때 이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게 있어요. 탄소 배출 적게 하는 항공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생활에 살 수 있는 옵션들이 점차 늘어날 거고요. 이 옵션 자체를 소비자가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정부나 기업이 그런 옵션들을 만들어나고 확대해 나가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결국 정부를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맞아요.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했었던 그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당면한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또 알고 가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다시 서영님 채널에서 나중에 한번 모셔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룬 대화 내용은 서영님 채널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기부 박람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많은 분들 질문 또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이제 다른 주제로 또 과학기술 관련해서 여러분과 공부하고 대화하는 시간 나눌 건데 그때 또 질문 남겨주시면 치킨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못 받아가셨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걸 듣기가 참 힘들어요. 이 탄소중립 얘기를 이렇게 양질의 이야기 나눠주신 삼성증권 ESG 연구소의 이완겸 수석연구위원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가자. 다음 챕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즐겁게 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